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정책은 저희가 정책팀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으로 대구를 한 단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번씩이든 그에 따라서 정책 발표회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들 보시길래 가능하면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차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회를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에 12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되면 12분의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통합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경북에 또 13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논의를 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 행정 능력과 관련해서는 출마 선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슈를 관찰하고 또 팩트를 전달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경영인으로서 본사에서는 보도본부장, 기획본부장을 지냈었고, 또 대전 MBC에서는 대전 MBC 사장으로서 대표이사라서 경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행정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어떤 후보보다도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투쟁력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셨지만 이 투쟁력이 동시에 추진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더라도 좋은 게 좋던 식으로 하면 결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정책이 대구에 도움이 된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반드시 성사시켜내겠습니다.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투쟁력이 이제 추진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제 그거를 염두에 뒀었다면 저는 시장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마 선언에서도 밝혔다시피 이게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대구와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죠. 그것은 대구시장이라는 것이 230만 명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GRDP가 1인당 지역 총생산이 30년 넘게 꼴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단지 본인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시장 출마를 한다면 그건 저도 서운하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대구와 대구 시민에 대한 건 태도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도 한 번 경선 도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대구에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그때 뭐 서울 TK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새로운 용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의 대구와 지금 뭐 4, 5년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구가 완전히 지위 자체가 달라져 있다고 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의 대구는 뭐 자부심 자체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도시, 서울, 부산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서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문 대학교가 대구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됐다. 쇠락한 도시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대구에 대해서 아까 그 출판 기념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 대구이고, 저는 대구에 대해서 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정말 애정을 가진 곳이 대구인데 이렇게 갈라파고스로 변했나. 굉장히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그 자부심이 제대로 경제적 성과, 또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어쩌면 대한민국에 고립된 지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대구 외 지역에서는 그 대구를 일종의 약간의 또 뭐 극우몰이, 저에 대해서 저도 뭐 극우 소리를 때로는 듣습니다만 저는 전혀 극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든 대구가 좀 프레이밍이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경험을 덧붙여서 어쩌면 대구에 대한 미래 계획이 그때보다 더 여물었지 않나, 더 성숙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질문을 주셨지만 그걸로 목표를 조금 갖다가 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다른 길이죠. 두 가지 직책 모두가 공직, 나라 일을 하는 이것인데 제가 시장으로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 답변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보들과 전재용 기자인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쨌거나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논리대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소위 우파 정부 때, 우파 대통령 때 우파 시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좌파 정부 제가 시장이 되게 되면 좌파 시장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우파 정부 때 우파 시장이 있었을 때 소위 그 예산 따오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면 결국 GRTP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시장이 되게 되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소통과 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하겠지만 저는 대구의 시정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던 것도 국채 우상운동 기념공원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대구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 방법도 대구 시민들이 찾아야 된다. 저는 대구 시장이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안 한다거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지 않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잘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소통할 것은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오시는 데에 대한 이제 우려가 행정경 부족하다는 말이 어쨌거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청년이고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은 늙어가는 도시.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의 평균 연령이 타 지역의 평균 연령보다 2살 정도, 2년 정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결국은 노령, 고령 인구가 많고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청년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는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젠가 택시를 타고 세계 기사께 여쭤봤어요. 그 기사님 대구에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대구의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구의 자존심, 대구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경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존심 세우다가 굶어 죽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존심, 자부심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는 특장점을 가진 것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로봇 산업, 지금 뭐 로봇 테스트필드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화두가 국가적인 화두, 전 세계적인 화두가 AI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정책 관련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따로 해서 정책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이 소위 앵커 기업이 없고 후방 기업만 발달했다는 것인데 다수고 가운데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 후방 기업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그 정책 발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연계가 지금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신층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 자체가 오히려 이제 뭐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이제 그 대구시장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고 그 특정 후보를 내세우면서 활동하는 그분들도 다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조언만 드리는데 제가 겪었던 그 좌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그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7월 31일에 취임을 했는데 8월 1일에 탄핵이 발의가 돼서 8월 2일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174일 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다가 2025년 1월 23일에 직무에 복귀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좌절감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입법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탄핵 권한인데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심대하게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넘버 29번입니다. 그 전에 28명의 기관장이나 아니면 이창수 서울지검장, 그리고 심지어는 최재경 감사원장까지 헌법기관까지 기관의 기관장까지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대구에서 만나는 대구 기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기관장이 가지는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도 보면 제가 14개월 정도 직무에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5개월 정도 탄핵 때문에 직무를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비서실 운영비를 제가 냈습니다. 제가 5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세놓지 않아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입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한 예산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면 국회 시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 운영비입니다. 거기도 뭐 저는 처음에 자동차, 관용차 기름값까지 제가 냈습니다.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돈이 아깝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기관장한테 부여된 이 예산에 대한 권한까지 박탈하는가.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비까지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영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비가 제가 자동 면직 쫓겨나고 난 다음에 2억 한 4,500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가량으로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부의 어마어마한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게 어떻게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탄핵이 되기 전까지 28명에 대한 장관, 기관장,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을 때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고 또 대통령실 특활비 제로, 서울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또 예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좀 전에 윤어게인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에는 지금 윤어게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분들의 활동을 인사권, 예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윤어게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에 따라서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 평가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저항, 그리고 공정한 재판권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다 애국 시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침 기자 여러분들께 잘 됐습니다. 제가 잊어먹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7년 된 탄핵시켜가지고 174일 동안 업무에서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걸 떠나서 제가 아무런 저는 잘못이 없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법을 바꿔서 정무직 딱 한 사람 이진숙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대하게 양법적인 사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가 직위 해제된 자동 면직, 공식적인 용어는 자동 면직, 저로 봐서는 해임이라고 봅니다만, 되는 2025년 10월 1일에 헌법재판소에 제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제 오늘 날짜로 제 변호인을 통해서 가처분에 대한 것은 제가 취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더 이상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보호받기 위한 그 기간 안에 이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가처분에 대한 것은 취하를 하고, 다만 본안은 남겨두겠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17년 된 기관장을 법을 바꿔서 면직을 시키는 것이 헌법적인가, 헌법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본안은 남겨둡니다. 저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반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본안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탄핵 심판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변론 때 저의 최후 진술도 자료로 남아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 심판일 때 문영배 재판소장이 낭독했나, 그 부분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국회도 소위 줄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취지의 문안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떻든 이제 법적 판단이 19일에 나오게 되지만, 어떻든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금 감방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습니다. 이게 87년 체제 이후로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회에 대한 잘못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대통령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국무회의에서 권력 앞에서 할 말을 당당하게 했다, 그게 너무 감성 이미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야 될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우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극우나 강성 지지층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길을 걸어가면 어제도 참 동대구역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도 해주시고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극우면 극우라고 적혀 있습니까? 전 대한민국에 극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우라는 것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선동한다는 것도 그 해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히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 또는 사람을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 우리 이 기자께서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거죠? 아니 제가 진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 예. 그쪽으로 조금 좀 치우쳐져 있는 분들 이 그쪽이라는 것은 네,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게인 같은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거라고 하지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누가 정의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언론들이 그렇게 정의 내리고 언론이 정의 내렸다고요? 저는 강성 지지자들은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그분은 없다. 다시 한번 그건 저 생각입니다. 우리 이 기자하고 저하고 생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예. 현장에서 대구의 이진숙, 서울의 이진숙이 아닌 대한민국 인국의 이진숙이 저는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저도 그걸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 바꾸거든요. 법 바꾸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 가보니까 머릿수만 맞으면 법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답답함 또 권력 남용에 부딪혀서 그 맞대응을 좀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를 평가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는 230만 대구 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청년 저는 다른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대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런 대구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매우 아쉬운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이 대한민국 청년들이에요. 교육 수준 가장 높습니다. 자격증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사람들이 멈추어서 머물고 살고 싶은 곳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0년 동안 저는 대구가 그 청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말 바꾸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압도적으로 끼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은 꼭 정부의 이재명에 저항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때 맞서고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추진력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대구 시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미사 여부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동적인 시민 정신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